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학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죠. 매일 하는 1호. 지금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00% 문제풀이 지금 강의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매일 하는 이론에 지금 감정평가론과 가격공시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자, 문제는 제 경험상 감정평가론은 관심도 없고, 감정평가론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생각해 봤더니 46번부터 51번까지가 감정평가론인데, 자,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부는 46부터 50일까지 평가론 중에 우리 시험에 거의 90% 이상 항상 나오는 내용을 1부로 했고, 2부는 몰아서 뭡니까? 여력이 되면 요것도 마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2부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1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1부. 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반드시 극복하셔야 된다. 자, 일단 감정평가 이해가 나와요. 46번. 요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자, 넘어가. 자,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두 문자부터 한번 또 올려야죠. 일단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오면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지표 수준, 개체 가격. 일단 두 문자가 또 올라야 돼요. 자, 지역 분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합니다. 지역 요인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분석한다라는 걸 줄여서 지역 요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자, 개별 요인이란 부동산,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죠. 뭐 아파트로 치면 10평입니까? 30평입니까? 남향입니까? 동향입니까?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나요? 확장되어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개별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개별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들어갑니다. 지역 분석은 지역 분석이란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지역 요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뭘 찾으려고 합니까? 지역 내에 표준적인 사용 또는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자 한다.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고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내는 과정이죠.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낸다. 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죠. 그리고 뭘 찾아냅니까? 대상의 최유효 이용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가격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찾아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자, 지표 수준은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아낸다. 자,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찾아낸다. 여기죠. 그럼 이제 맞춰보자고요. 자,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문구들이 이런 문구들인데 대부분 맞추기만 하면 돼요. 자, 지역 분석이 나왔고 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적인 이용이에요. 표준적인 이용. 개별 분석이 나오고 이용이 나오면 최유효 이용이고, 자,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고, 개별 분석은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가격을 판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항상 개별 분석보다는 더 넓은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거시적인 개념 또는 광역적인 개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거시적이다, 광역적이다, 넓다는 의미예요. 자, 개별 분석은 부분적이고 미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 항상 지역을 먼저 분석하는 거죠. 지역을. 그래서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전에 이루어져야죠. 지역 분석은 항상 개별을 분석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뭡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자, 그러면 항상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을 분석할 때 대상에 속한 지역을 먼저 분석해야죠. 대상이 속한 지역을 분석할 때, 자, 대상이 속한 이 지역을 뭐라 그럽니까? 대상 인근에 있으니까 인근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인근 지역에서 뭔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지역이랑 비슷한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요런 지역을 뭐라 그러냐? 인근 지역이랑 유사한 지역, 줄여서 유사 지역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한 지역이에요. 대상이 속한 지역. 대상 주변의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라는 거야. 근데 앞을 봤더니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죠. 대상이 속한 지역이면 인근 지역이고,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은요,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자, 그냥 내 주택이 뭐 아파트로 치면 우리 아파트랑 비슷한 아파트가 주변에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사 지역은 수도 없이 많은데 모든 유사 지역을 다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인근 지역과 같은 시장을 형성하는 유사 지역을 분석해야죠. 같은 시장이 있을 때. 이 같은 시장을 뭐라 그럽니까? 동일 수급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지역은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인근 지역을 가장 먼저 분석하고, 자, 인근 지역이랑 같은 시장 안에 있는 유사 지역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일 수급권은 무엇입니까? 그럼 줄이면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자, 여기 보면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준다. 그러면 줄이면 결국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대상과. 줄이면 대상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들이 모여 있는 장소 존재하는 권역, 시장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이 시장 안에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자, 인근 지역이란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죠. 지역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역 요인이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자, 동일 수급권,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즉 유사한 대상과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그 안에는 인근 지역도 있고 유사 지역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가격 원칙이야. 이 가격 원칙은 제가 5월, 2월달 강의에서는 빼버렸죠. 자, 가격 원칙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대부분 정답은 요 셋 중에 하나 있어요. 100%예요. 지금까지 기출을 보면.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는데 보자고요. 자, 1번은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야. 가격이 끊임없이 변화한대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변동의 원칙이라고 하죠. 변동의 원칙. 그리고 이 변동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가치도 마찬가지죠.
가치와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가치와 가격을 추정할 때는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걸 확정해야죠. 기준 시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기준 시점 확정이에요. 요거 두 문자는 변기죠. 변기. 자,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기준 시점을 설정해야 되는, 확정해야 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변기. 변동의 원칙 나오면 기준 시점. 자,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둘 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 학자들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부동산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자, 유용성이 최고인 부동산들은 항상 외부 환경과 적합하고 내부 구성 요소 또는 내부 설비에 균형이 있더라. 이런 걸 찾아냈다. 이거죠. 따라서 첫 번째,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외부 환경과 적합하여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은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들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의 적합이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두 문자가 떠오르십니까? 두 문자. 찌으. 뭔 소리니? 끼어. 요걸 채울 수 있어야죠. 자, 보자고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우리 조금 전에 했는데, 자, 적합의 원칙과 관계되는 분석은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과,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계된다. 이해는 이렇죠. 자, 외부 환경을 대표하는 용어가 지역이죠. 모든 부동산은 지역이라는 외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이 나오면 항상 지역과의 적합, 외부 환경과의 적합, 이런 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지역 분석이 적합의 원칙과 관계되어 있고, 자, 개별 분석은 항상 어떻게 분석한다 그랬어요? 주택의 내부를 들어가는 거죠. 주택의 내부를 들어가면 개별 특성을 다 볼 수 있어요. 주택의 아파트의 내부를 딱 들어갔더니 30평이군요. 남향이군요.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군요.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개별 분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개별 분석은 내부를 들어가는 거니까 내부를 들어간 김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라는 걸 살핀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지역 분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지표 수준이니까 표준적인 이용과 지역의 가격 수준을 찾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 어떤 걸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됩니까? 적합의 원칙을 통해서 지역이 부동산과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게 2차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의 1차 목적은 뭐죠? 최가격이잖아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찾아요.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근데 개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를 들어가는 거니까 내부를 들어간 김에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있는지를 살피는 거야. 자, 그리고 적합의 원칙을 통해서 외부 환경과의 적합을 살펴봤는데 적합의 원칙에 위배돼요. 이 말은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강가를 부여하죠? 경제적 강가를 부여하죠. 항상 외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강가. 이게 경제적 강가예요. 자,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살펴봤는데 내부 설비에 균형이 없어요. 즉 균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럼 가치를 후려치겠죠. 그 가치를 후려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기능적 강가죠. 이걸 암기를 해줘야 돼요. 자, 경제적 강가가 나오면 항상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강가고, 자, 기능적 강가 하면 내부에 균형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강가예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넣어볼게요.
자, 우리 집 주변에 쓰레기 야치장이 들어오자 우리 집 주택이 가치가 후려쳐졌어요. 그럼 요거 감가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외부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감가니까 이런 걸 부동산학은 경제적 감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부적 감가를. 자, 그리고 우리 주택의 내부 설비가 너무 오래됐어요. 내부 설비가. 그러면 가치를 후려치겠죠, 사람들이. 이때 만들어진 게 기능적 감가예요. 자, 주택 내부 설비에 뭔가 고장이라든지 구식 이런 게 만들어지면 주택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가 됐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요걸 찾아야죠. 자, 지역 분석이 나와요. 찌읒. 그럼 무조건 적합의 원칙이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합의 원칙, 지역 분석이 있으면 반드시 경제적 감가랑 연결돼 있어야 돼요. 이게 찌읒이에요.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자, 개별 분석이 나와요. 그럼 항상 균형의 원칙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 나오면 항상 감가가 나오면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요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역 분석, 적합의 원칙, 그리고 적합의 원칙, 여기 경제적 감가. 항상 찌읒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개별 분석, 기억,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균형의 원칙, 기억, 기능적 감가, 기억, 찌읒. 요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이번에는, 자, 감정평가의 원칙. 요건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럼 이제 감정평가 원칙에 몇 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죠. 일단,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니까 기준 시점을 확정하고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계하는데 수많은 가치 중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가치를 평가할 때는 있는 그대로 요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현황 기준. 그리고 여러 물건이 의뢰되더라도 항상 물건은 물건마다, 즉 개별 물건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준 시점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여기는 용어 정리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네 글자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 시점이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 규칙, 법에서는 기준 시점을 몇 월, 며칠 날짜로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항상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자,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일단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고 가격 조사가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준 시점에 이 법 내용, 규칙의 내용의 핵심은 가격 조사예요.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자,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지를 보고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항상 가치를 추계하는데 수많은 가치 중에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그럼 시장 가치예요. 시장 가치.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시장 가치가 뭔지를 물어보는데 시장 가치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만 연구하시라고 그랬어. 첫 번째가 어떤 시장이냐. 두 번째는 어떤 가치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시장입니까?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장이고, 어떤 성격의 가치입니까? 그러면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줄이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렇게 줄이면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현황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 감정평가는 항상 기준 시점에서 가치를 추계하니까 기준 시점에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기준 시점에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여기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개별. 자,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개별로 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일괄, 구분, 부분평가. 자, 항상 둘 이상의 물건 이렇게 시작하면 뒤쪽은 항상 합쳐서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여기 나와야 되고 시작이 하나의 물건이라도 이렇게 나오면 자, 둘이 나와요. 둘.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둘을 합쳐서 뭔가 가치를 추계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하나의 물건이 나오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쪼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있는데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 이 둘을 합쳐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라도 구분을 해줘요. 그럼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3번이 이 부분평가가 어려운데 이 부분평가는 정답하고는 멀어요. 항상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나의 물건 중에 일부의 가치가 다르다. 그러면 따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자, 3번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자, 평가를 할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냥 여기는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좀 기억해 줘요. 이 밑에 사례도 있는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2번 요 용어 정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절차 통과.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인데 요거 하기 싫어할 거니까 통과 일단 먼저 이거 할 거예요. 조금 이따. 자, 뭐부터 봅니까? 물건별 평가 요걸 봐야 돼요. 물건별 평가. 요거 나올 때 됐다. 자, 그럼 보자고요. 51번.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항상 논점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도 있는데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심화예요.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면 제가 얘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비슷한 법이라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토지를 평가할 때는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찾아야 되는데 도시 지역에서 토지만 거래되는 건 드물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건물과 함께 거래되지.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를 추계할 때 토지만의 거래 사례를 찾기 어려우니까 그때 국가가 만든 공적인 지가를 거래 사례 대신 쓰라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은 항상 비슷한 법이에요. 자,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은 네 가지를 비교하죠. 네 가지를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두 문자가 사시시계잖아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쓰게 되면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인 지가이기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사정이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하는 4가지 비교 중에 사정 보정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렵게 나오면 비교를 할 때 여기가 사정 보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정 보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 수정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으로 이렇게. 시점 수정으로.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이죠. 건물은 원가법. 건물은 원가법. 자, 자주 나온 것만 지금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산림. 자, 산림은 항상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 자, 구분이니까 산지 따로, 인목 따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야. 자, 이 경우 인목은 거래가 많은 애죠.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소경목림은 어린 나무죠. 어린 나무는 키울 때까지 들어간 원가를 적용하는 거야. 여기까지. 자, 다시. 산림을 평가할 때는 산지, 즉 토지하고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때 인목은 어떻게 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어린 소경목림은 원가법을 적용한다.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거죠. 야, 미스터 우가 산지는 어떻게 평가하냐? 산지도 토지예요? 토지는 어떻게?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토지가 나오면 항상 공시지가 기준법. 자, 건물이 나오면 항상 원가법. 그 다음에 산림이 나오면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임대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하는 게 뭐냐? 요거 보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물건별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주된 평가 방법이에요. 주된 평가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 방식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개 중에 주로 어떤 평가 방법을 쓰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질문이 많아요.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는데 요런 거야. 자, 임대료를 평가해요. 자,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 말고도 적산법이 있잖아요. 적산법.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 임대료를 감정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아이고 임대료를 평가하는 법에 적산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옳은 지문으로 해야죠. 아니야. 이 분은 문제를 정확히 못 본 거야. 항상 문제 뭐라고 돼 있냐?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에 물건별로 주된 평가 방법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주된 평가 방법. 그러면 주된 평가 방법은 아니 당연히 적산법도 쓸 수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쓸 수 있지만 주된 평가 방법은 항상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나오면 맞고 적산법이 나오면 틀리다고 해줘야 돼요. 여기는 주된 평가 방법을 묻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은 원가법이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다음에 광업재단 나와요. 광업재단. 그럼 있수, 없수. 없수,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영업 나오면 영업권이죠. 영업권 등의 권리. 그러니까 업자 나오면 광업재단, 영업권, 나는 업수, 수익환원법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영업권뿐만 아니라 권리들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에요. 왜? 권리들은 거래도 잘 안 되고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권리는 대부분 수익환원법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반복.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한다.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어린 나무는 원가법.
자, 임대료의 감정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주된 평가 방법을 묻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러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말해줘야죠. 그리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자, 여기 지금 빠져있네요. 제가 지금. 빠져있네요. 중요한 게. 자, 자동차는 자동차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그런데 자동차랑 비슷한 애들이 또 있죠. 즉,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 얘들은 전부 다 원가법이죠. 원가법. 자, 그래서 시험에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의 주된 평가 방법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냈죠.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거고,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원가법을 적용한다. 여기까지가 필수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나머지 2부에는 여기서 빠진 것들 제가 이제 해 드릴 거다. 이런 거다. 됐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딱 31분인데 요 정도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